대통령이 오늘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내일 대규모 장외 집회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해역에서 올 들어 최대 규모인 진도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봐가지고 천장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피해는 없었지만 동해선에서 규모 7.0 안팎의 강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예정됐던 발인을 무기한 연기하며 경찰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신생아 낙상사를 숨긴 분당 차병원 사고 이후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KBS가 직접 물었습니다. 아무 연고 없이 홀로 죽음을 맞는 장애인의 비율이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시설 부족과 관리 부실로 화장실 이용조차 힘든 장애인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죠. 이번에도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15명째입니다. 정치권은 마치 벌집을 쑤신 듯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전국 경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9일 만에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문영배,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인사검증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고대로 장외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내일 전국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황교안 대표가 시위대 선봉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새 과시에 나설 태세입니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임명으로 헌재의 이념적 지형이 바뀌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바른미래당도 여야정 협의체는 물 건너갔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이 어깃장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는데 정권 흠집 내기용으로 일부러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15명째. 인사검증과 청문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청와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7대 인사검증 기준 외에 국민 눈높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기준을 맞추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지선 기자입니다. 1기 내각 구성 당시 부실검증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새 인사 기준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른바 7대 인사검증 기준인데 청와대는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 성장을 선도할 적임자입니다.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 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입니다. 그러나 이들 후보자들도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집이 세 채인 국토부 장관, 35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헌법재판관. 역시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이해 충돌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이제 생각보다 그게 엄중하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췄을 뿐 검증엔 문제 없다는 입장. 눈높이에 맞는지는 국회와 국민이 판단한다고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후보자를 내는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여당 대표도 나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는 그런 좀 기준이 좀 하나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를 채울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준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조동욱 과기부 장관 후보자 사례처럼 검증 단계에서 결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인사검증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통 후보자가 3배수로 압축되면 검증이 시작됩니다.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강 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이 전담하는데 자료와 평판 검증 두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제출하셨습니까? 자료 검증의 시작은 사전 질문서입니다. 65쪽 분량 186개 항에 대해 후보자가 답해야 하는데 검증팀이 이 답변 자료를 국세청, 금감원, 감사원 등 10여 개 기관에 확인해 진위 여부를 조회합니다. 평판 검증은 서류로는 알 수 없는 이른바 세평을 수집합니다. 과거 경찰과 국정원이 비위 사례 등을 수집해왔는데 국정원이 빠지면서 정보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조난 자료를 활용한다면 조금은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절대 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최종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정권마다 차이가 있지만 문제 없음부터 문제 있음까지 단계별로 적격 여부를 명시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사검증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 청와대의 비공개 내규가 전부이다 보니 검증 기간이나 강도가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한 전직 검증팀장은 2, 3일 안에 검증을 끝내라는 경우도 있고 검증 자체를 생략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했던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인사권자의 의중이 더 이제 인사검증 과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고 자의적이거나 아니면 온정주의적인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부실 검증이 제도적으로 열려있는 셈입니다.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검증을 공식화하자는 논의가 반복됐지만 입법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이 나왔던 게 2달여 전이었습니다. 오늘 한국당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3개월 정지, 김진태 의원은 경고 조치였습니다. 시민단체와 다른 당들은 일제히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5.18 공청회에서 이 발언을 해 징계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3개월 정지를, 공청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김진태 의원에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2달여 만에 나온 결과로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발언 이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된 김순례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와 함께 최고위원직을 박탈하느냐 아니면 3개월만 정지시키느냐를 두고 당 지도부가 논의 중입니다. 당의 결정에 순연하게 따르겠습니다. 5.18 유족들이나 이런 그만하시죠. 앞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다음 주쯤 의원 총회를 열어 제명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달 내로 징계 문제를 정리하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해 관련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게 지도부 계획입니다. 그러나 5.18 단체와 여야 4당은 미루고 미룬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정말로 우롱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정말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해서 한번 경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당에. 한국당 윤리위는 세월호 망언이 문제가 된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 지역 주민들은 또 한 번 깜짝 놀라셨죠.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곳곳에서 큰 진동이 감지돼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박하연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쿵소리와 함께 학교 건물이 흔들리자 학생들이 복도로 빠져나와 운동장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무서웠죠. 엄청 두려웠고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봐가지고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지진임을 직감하고 대피 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건물 밖 넓은 장소로 이동한 겁니다. 비슷한 시각 강릉 경포해변에서도 큰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해변가 마을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진동을 더 크게 느꼈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밖에서 뭐 공사하나 사고 났나 싶어서 밖에 딱 이렇게 내다보는데 화분도 일단 쓰러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진이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 16분쯤. 진앙지는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4km 떨어진 해역으로 4.3 규모의 강진이었습니다. 규모 4.3의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는 100여 건 넘는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동해안 각 시군은 여진 발생에 대비해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이후 화재 등 2차 피해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진동이 심했던 지역에선 가스관이나 전선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서 화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특히 강원도 인근 동해 중부 해역에서 오늘처럼 강한 지진이 일어난 건 처음입니다. 동해상에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닌지 걱정입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강릉 주문진항에 설치된 KBS 재난감시 CCTV 화면입니다. 잠잠하던 화면이 거세게 흔들리고 한동안 진동이 이어집니다. 지진이 발생한 해역에서 70km가량 떨어졌지만 지진 규모가 크다 보니 그 여파가 미친 겁니다. 여진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6월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4.6 지진 이후 가장 강력합니다. 주목할 점은 규모 4.0 이상의 큰 지진이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라는 겁니다. 특히 발생 장소가 이례적입니다. 울진이나 울산, 포항 등 과거 규모 5.0 안팎의 지진이 집중됐던 영남 동해권보다 더 북쪽입니다. 강원도 인근의 동해 중부 해역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겁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생긴 변화로 분석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동해 해역에서는 큰 지진 위주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추가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학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최대 규모 7.0 안팎의 강진을 경고합니다. 울릉도 주변 동해의 해저 지각에서 강한 압력에 의해 끊어진 단층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와 동해 경계부에서 동해의 얇은 지각이 한반도 아래로 섭입을 시작하려는 형태 구조 변형이 일어나고 있고, 동해안은 원전과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윤중천 씨가 아예 서울 역삼동에 오피스텔을 마련해 놓고 김학의를 모셔라 이렇게 강요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김 전 차관이 직접 차를 몰고 이 오피스텔을 드나든 정황을 수사단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최근 법무연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무연수원은 2007년 김 전 차관이 검사장 승진 후 기획부장으로 근무했던 장소.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업무 자료와 관용차 운행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만났는지 김 전 차관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 여성 A씨는 2006년 말부터 윤중천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학의를 모시라고 했고 오피스텔에 매주 두세 차례씩 김학의가 찾아왔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A씨는 특히 김 전 차관이 오전 6시나 7시쯤 강남에서 요가를 한 뒤 오거나 퇴근 뒤에도 찾아왔고 일요일에는 오후 2, 3시쯤 왔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연수원과 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의심스러운 동선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윤중천 씨가 A씨를 최초로 성폭행했을 때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을 쫓고 있습니다. A씨는 2006년 7월 원주 별장에서 등이 굽은 늙은 남성과 윤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별장에 갇혔고 바로 다음 날 김학의가 별장에 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단은 이 남성을 찾으면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계속해서 부인해왔던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이렇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입니다. 이번 수사에 성패를 가를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서 키맨이라고 부르죠. 조금 전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지훈 기자, 벌써 결과가 나왔군요. 전해주시죠. 네, 윤중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인 5분 전에 전해졌습니다. 이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씨에 대한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검찰은 일단 윤 씨에 대해서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원래는 이 혐의들로 윤 씨의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런 검찰의 그림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던 윤 씨는 조금 뒤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윤 씨가 지인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김학의 전 차관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 어제 우리가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이 내용도 언급이 있었다면서요. 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죠. 2012년에 윤 씨가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 김모 씨에게 돈을 받고 김 전 차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찰 직원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알아본 기록을 확보했다고 오늘 영장심사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청탁을 실제 들어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윤 씨가 구속되면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검찰이 윤 씨의 도주 우려 가능성도 포착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수사단이 윤중천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게 이제 증거인멸 혐의가 짙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검찰은 최근 윤 씨가 김 전 차관 측에 여러 차례 전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만나거나 통화를 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또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곧 돌려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 씨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안인득은 9년 전에도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엔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안인득의 계획범죄 여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이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에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된 겁니다. 끔찍한 범죄의 피의자 신분인 안인득은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저도 가성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멀다고 불이익을 당해오고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대로 나오고. 안인득은 9년 전에도 20대 남성과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차로 돌진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정신감정을 통해 조현병이 드러났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안인득은 사건 당일 아파트에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경찰은 현장 검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의자 자체가 그 피해 망상과 또 결부가 돼서 자신의 정보를 빼내가거나 정보가 다른 데로 노출되는 거에서 극도로 좀 꺼리는 모습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술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아닌 득의 계획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흉기 구입 시기와 장소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을 분석해 직접적인 범행 동기도 밝혀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유족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기 전까지 발인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수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한 경찰과 행정당국에 대한 억울함이겠죠. 주민들도 좀처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참혹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 합동 분향소입니다. 침통한 울음소리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어린 딸을 지키려다 크게 다친 어머니는 힘겹게 분향소를 찾았지만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끝내 무너져 내립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들 발인식과 합동 연결식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경찰과 행정당국에 여러 차례 피해를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이나 진주경찰서 차원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찰 등은 유가족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국가적 인재에 일어난 재난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달라. 경찰 일정이 안 되면은 진주경찰서장님까지라도 범행 현장을 날마다 오가는 주민들은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늑했던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악몽의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됐죠. 어머니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신다 하니까는 할 수 있으면 옮겨가서 떠나고 싶은 곳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좀 씁쓸하죠.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현장 근처 심리치료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지금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계속 드나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고 외상이 진행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졸지에 가족과 이웃을 잃은 경남 진주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복재견 메이의 죽음과 서울대 수의대의 비윤리적 동물 실험 의혹을 KBS가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공공기관의 황당한 검역견 수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산하기관이 수천만 원을 들여 검역견들을 수입했는데요. 실제로는 현장에 투입하기도 어려운 개들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 산하의 인천공항 검역본부가 검역탐지견으로 쓰려고 들여온 비글 5마리입니다. 당시 검역본부는 개를 사기 위해 미국까지 출장을 갔는데 마땅한 개가 없자 5마리 중 4마리는 업체 측의 2분짜리 홍보 동영상만 보고 구매했습니다. 한 마리당 최소 1,5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개들입니다. 하지만 검역본부 내부에선 그야말로 애완견 수준이라며 비싼 돈을 주고 사올 필요가 없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사온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복지견보다 많이 못해요. 그냥 못한 게 아니라 많이 못해요. 다만 앞으로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공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공부 또 똑같이 못할 수도 있지만 완전 얘가 또 깨닫는 게 달라가지고 앞으로 추나갈 수 있거든요. 검역본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는 서울대 이병천 교수와 함께 일했던 김모 교수입니다. 김 교수 업체는 해외견 5마리 외에 복제견 10마리까지 공급해 모두 6억 원의 정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역이나 구조에 쓰이는 개는 워낙 고가여서 영상만 보고 사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소방청 인명구조견의 경우 훈련사와 수의사가 함께 직접 개를 보고 건강과 사회성 등을 확인해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이제 건강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의 훈련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탈락되게 되면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검역본부 측은 검역탐지견의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개를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최근 분당 차병원이 신생아 낙상 사고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환자가 아무리 요구해도 수술실은커녕 병원 복도 CCTV조차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전모 씨. 출산 직후 아이는 울음은커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대형 병원으로 옮겼지만 9개월 뒤 숨졌습니다. 산소 공급이 오랫동안 안 됐으니까 뇌 손상이 왔어요.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죽었어요. 산모 측은 병원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축 처진 상태로 나왔는데 수분 동안 그냥 간호사 내려올 동안 마취과 의사 올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무 기록에는 마취과 의사가 분만 후 1분 만에 호흡장치를 연결하는 등 대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 병원은 복도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사실 CCTV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병원에 저희가 유리한 자료입니다. 의무 기록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샤먼 원하시면 샤먼 CCTV로 해서 그것도 있는 게고.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자 병원은 말을 바꿔 영상 제공을 거부했고 산모는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가 CCTV를 찍고 있는 게 아는데 병원에서 유리하면 법원에 제출하고 불리하면 없다고 이야기하든지 삭제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현행법상 병원이 CCTV 영상을 환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 분쟁 시 환자와 병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와 함께 영상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이런 요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상임위가 이 안건을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KBS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 씨. 신 씨의 사망 직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CCTV 공개가 의료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고위험도 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술 행위를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제대로 된 수술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차병원 사고를 계기로 KBS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힌 의원은 단 3명뿐. 나머지 대부분은 법안 취지는 동의하지만 의료계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찬반이 굉장히 뚜렷하고 특정 이해 집단이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약간 저하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걸 나서지 못하고 의원들도. 하지만 설치 위치와 방식에 따라서는 CCTV가 의료진의 의료 행위를 제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술실 CCTV가요, 멀리서 찍기 때문에 수술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그 세세한 내용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실 CCTV를 시범 운영 중인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는 도립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호입니다. 내일 39번째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9시 뉴스에서는 오늘과 내일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화장실이죠. 요즘 장애인 화장실이 숫자는 많이 늘긴 했는데 실제로 이용하기엔 어떨까요? 직접 현장을 둘러봤더니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곳이 많았고 또 심지어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화장실조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실태를 고발합니다. 한 대형 전자제품 전시 판매점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쓰레기 봉투로 막혀 있습니다. 변기는 부서져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장애인한 분을 이용하고 싶은데 통제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더 깨끗하게 써있으면 좋겠는데. 지하철과 지하 2층이 연결된 대형 건물. 1분 거리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계단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아이고 안 되네. 화장실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9차선 도로를 건너 엘리베이터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10분을 돌아 겨우 도착했는데 화장실 문은 잠겨 있습니다. 이 건물은 재작년 상업시설로 리모델링 됐습니다. 구청은 장애인 편의성을 점검해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입니다. 출입구가 여러 개라고 하면 하나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장애인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보장이 된다고 하면 저는 되는 걸로.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화장실은 어떨까? 잠금 장치에 문이 걸려 휠체어가 못 들어갑니다. 문 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좀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 화장실은 폭이 좁아 변기에 앉을 수조차 없습니다. 몸을 돌려서 앉을 수가 없잖아요, 영범 씨. 눈이만 장애인 화장실. 그게 충격이 없는 것 같은데 허가가 난 거 보면은 충격이 돼서 허가가 났겠죠. 또 다른 우수 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 문이 소변기의 안전 손잡이에 걸려 다 열리지 않습니다. 휠체어가 못 들어갑니다.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불친절 화장실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인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수 화장실로 뽑혔을까? 선정 기준엔 장애인 화장실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 가능 여부나 편의성 등은 평가 기준에 아예 없습니다. 서울시는 선정 자체를 시민단체에 위탁했습니다. 우리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을 1년에 3,800만 원 해주고 있죠. 그래놓고 실태는 아예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우수화장실로 지정돼서는 이제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어요. 전시행정과 형식적 점검 속에 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이용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꼴로 장애인으로 조사됐는데요. 장애인들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 혼자 버거운 일상을 버티다 쓸쓸한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장애인들의 고독사 문제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국현 씨는 5년 전 혼자 살던 집에 불이 나 숨졌습니다. 구경을 너무나 하고 싶어 했던 그거 생각이 난 거예요. 뇌병변과 언어 장애가 있던 송 씨는 대피는커녕 이웃의 도움조차 청하지 못했습니다. 27년 동안 지내던 시설에서 나와 자립한 지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니 뭐라고 보기도 어렵고 끌고 다녔던 우측다리는 걸려 넘어지게 있으셨습니다. 지난달에는 정신장애 3급인 30대 남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애인 1인 가구 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이웃 주민이 악취를 발견하고 신고해서 발견된. KBS 취재 결과 지난해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무연고 상태로 숨진 5명 가운데 1명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중 장애인의 비율은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 36%에 달했습니다. 특히 가정이나 시설에서 독립한 장애인들이 취약합니다. 도와줄 그 누구도 주변에 없습니다. 취업률이 낮고 소득도 적고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연고사에 이르게 되고요. 뇌병변 장애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김선심 씨도 지난해 폭염 때 열이 39도까지 올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우니까 누가 물 좀 갖다 주면 생각밖에 없지요. 전화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제때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맞는 죽음에 내몰리는 장애인들.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KBS가 지난해 연고 없이 숨진 장애인 480여 명을 분석해봤더니 평균 나이가 66살에 가까웠습니다. 가족이 숨지거나 떠난 뒤 나이 든 장애인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겁니다. 심해지는 고령화 속에 장애인 복지, 이대로 괜찮은지 엄진아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22살 배가은 씨는 매 순간 도움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엄마가 옆을 지킵니다. 중증 장애여서 정부가 지원하는 활동 보조 서비스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가더라고.
못하겠다고 간이 안고 울기도 하고. 장애인 10명 중 8명은 가은 씨처럼 가족이 주로 돌봅니다. 공적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14%에 불과합니다. 경증 장애인과 가행도 심한 자폐성 장애인은 별도의 시간 단가 달라야 되겠죠. 2배를 준다든지 활동 지원사가 1대1을 배치한다든지. 돌봐주던 가족이 언젠가 떠나야 하는 그 순간 가족들은 늘 공포입니다. 생각하면은 앞에 깜깜해요. 그냥 우리 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가은이인데 끝까지는 제가 책임을 지려고는 하는데. 문주섭 할아버지는 70살에 시각장애를 얻었습니다. 문밖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도와줄 가족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습니다. 65세 이후에 장애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 복지 혜택을 못 받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만으로는 돌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죠. 누군지 나이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이 먹어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장애인 2명 중 1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일 정도로 비장애인보다 고령화가 빠릅니다. 사실상 가족에게 의지하는 지금 구조로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조사 결과 노인 장애인의 15%는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 상인들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사는 건데 이게 상당한 목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가게를 비워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찌 된 사연인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를 빌려 고깃집을 운영했던 이상대 씨. 건물주가 4년 사이 임대료를 2배로 올리면서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도 매년 임대료를 상승을 하니까 장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이 씨는 권리금 일부라도 챙기기 위해 1억 5천만 원이던 권리금을 절반 이하로 깎아 겨우 후임자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와 갈등이 계속되며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을 받을 길도 사라졌습니다.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오지도 못하고 하니까 정말 힘들죠. 이 음식점 사장은 영업 5년 만에 새 건물주를 맞았습니다. 바뀐 건물주가 리모델링 시 조건 없이 나가고 권리금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조건을 달자 후임자를 찾기 어려워졌고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가게를 비워야 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받아서 오케이 해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보였고. 건물주는 새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선 안 됩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만큼 현저하게 임대료를 올렸느냐, 이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주가 방해가 되는 것을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그러니까 법의 기능이 사전에 분쟁을 예방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법을 보고도 분쟁이 예방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 다툼이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임대료가 올라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후임자도 못 구해서 권리금까지 못 받는 악순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대료를 낮추고 권리금 없이도 장사할 수 있는 이른바 안심상가가 문을 열었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박효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껑충 뛴 임대료를 감당 못해 식당을 닫아야 했던 윤복순 씨. 다행히 지금의 상가로 옮긴 뒤론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 권리금도 필요 없습니다.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했었고요. 또 이제 5년을 재연장해서 10년까지 이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는 상인들을 위해 자치단체가 마련한 안심상가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상인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임대료 걱정 없이 안심하게 장사할 수 있게. 서울에서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른바 상생협약을 맺은 이 상가들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1%를 넘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올리면 저희는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건물주가 바뀌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참여 상가도 아직 미미해 3년간 100여 곳에 불과합니다. 구청이 직접 공급하는 안심 상가의 경우도 입주자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치단체 재정상 유동 인구가 많은 핵심 상권, 즉 좋은 길목에 상가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외지에서 이 접근성도 없는 데다가 이 건물 자체도 이 상가로서는 기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권리금 없고 임대료가 저렴한 상가를 확대하기 위해 협약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효은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소식은 뭡니까? 네, 뒤 화면 보시면은 시민들이 올린 SNS 글인데요. 네. 그 지진 난 지 17분 후에 강릉시청에 문자가 도착했다. 또 동해시청은 재난 문자가 40분 뒤에 도착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 늑장 문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제로 문자가 얼마나 늦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지진 발생 시각은 오전 11시 16분이었고요. 동해시 앞바다 54km 지점이었습니다. 국민재난 안전 포털에 보면은 그 재난 문자 발송 시각이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동해시청 같은 경우는 11시 54분,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지진 39분 만에 문자가 발송이 됐고, 강릉시청은 11시 37분, 그러니까 21분 늦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분씩 차이가 있지만 시민들이 밝힌 바대로 확실히 재난 문자 발송이 늦었던 거죠. 예, 실제로 늦었네요. 네. 왜 늦은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상황이 지진이라는 걸 일단 감안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진은 몇 분 몇 초 차이로 이제 피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산불이 번지거나 뭐 태풍이 이동하는 속도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진에 한해서만 이 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그 해당 지역 지진 발생하고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발송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시민들이 받은 문자는 기상청이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지진에 기상청 문자는 발송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기준표를 보면요. 그 규모 4.0과 4.5 사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4.3이었으니까 네. 그 오른쪽 반경 50km 광역시도라고 돼 있는데 해역 바다의 경우에는 반경 50km 내에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진앙지가 그 동해 육지에서 54km 지점 바다에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진앙지 반경으로 50km라고 하면 다 바다고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문자가 안 나갔다. 이게 이제 기상청의 공식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진 재난 문자의 발송 의무는 기상청에 있고 네. 이번 지진은 문자를 발송할 만한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진이었다 이런 네네네. 얘기인데. 그럼 지자체는 아예 문자를 발송할 의무가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역시 그 지진에 한해서만은 그 지자체가 문자 발송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기준대로 기상청 문자가 나가니까 이제 중복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진이 느껴지고 진동이 느껴지니까 신고도 들어오고 지자체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뒤늦게 문자를 발송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번처럼 기상청 기준에 해당되지도 않고 네. 지자체도 뭐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은 아무런 경고 문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밑에서 땅이 흔들리는데 재난 문자는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상청은 이제 앞서 이런 보신 기준이 지진 규모나 실제 피해를 감안을 해서 기준으로 삼은 건데 이 기준을 좀 낮추다 보면은 뭐 문자가 자주 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또 뭔가 이렇게 위험성을 느끼는 게 좀 무뎌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지자체는 또 기상청의 정보 공유만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도 이제 뭔가 주민들의 불안을 좀 해소할 만한 그런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반세기의 침묵을 깬 위안부 할머니 15명의 투쟁기를 담은 영화 침묵이 미국 워싱턴에서 상영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며 전쟁 피해자에서 투사로 거듭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제일교포 감독이 3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1994년 일본 도쿄.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반세기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죽겠다는 마음에서 때리고 차고 보면 뭐 죽어도 꼼짝도 못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운 위안부 할머니들의 투쟁기를 담은 영화 침묵의 한 장면입니다. 제일교포 박순환 감독이 30년에 걸쳐 촬영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2017년 일본에서 개봉한 뒤 1년 반 만에 뉴욕, 워싱턴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1980년대 위안부 피해자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고 배봉기 할머니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고투를 함께한 피해자 15명의 증언은 현지인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I think I was speechless, like just watching them pour out, explain the terrible things that they had to go through. I would mainly just like to say thank you for telling all of us this. 영화 침묵 개봉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부 일본 우익단체들이 상영장에 찾아와 난동을 피워 변호사 140여 명이 우익단체의 상영장 접근을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그 이해가 아니라 그거는 왜곡하고 진실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끝나지 않은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정입니다.